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라토리 부라키치의 역사관, 역사인식, 그리고 시라토리 부라키치의 전체적인 학문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 언어문학적 동아시아관과 만성사관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에 전체적인 이 주제에 맞춘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시라토리의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래서 어학과 언어학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주제로 해서 시라토리의 중국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라토리의 한국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세밀하게 좀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라토리의 조선사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라토리가 주창한 만선사관입니다. 만주라고 하면은 중국 동북지역이겠죠. 중국 동북지역에 만주라는 지역의 역사와 조선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의 역사관을 펼쳐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라토리의 중국관 부분입니다. 시라토리가 언어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언어학 중에서도 비교 언어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 중국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기 위함이었고, 더 궁극적으로는 멸시와 폄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언어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부정을 합니다. 중국어 부정을 통해서 중국 문화를 비판을 해나갑니다. 벌써 그 1907년에 쓴 논문에서 문자의 우승열패라는 논문 속에서 그 소제목이 이 한어는 가장 열등한 고리버라는 제목을 답니다. 이 한어 하면은 중국어겠죠, 지금의. 가장 열등한 언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는 그 논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시라토리 중국어 인식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문화를 우선 폄하하기 위해서 중국어에 대해서 멸시를 합니다. 이 한어에는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언어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둡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언어 가운데 이 중국어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를 정의를 합니다. 이 파란 부분, 최초의 고리보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언어 발달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장 하등의 지위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어의 성질이 이미 이와 같이 천박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겠죠. 한어를 중시하고 국어를 경시한 것은 크나큰 유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직접 그 시라토리가 문자의 우승열패라는 논문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한어의 성질이 이미 언어 발달의 순서에서 볼 때 이상과 같이 원시적 조말, 조말이라면 변변치 못하고 허술하다는 뜻이죠. 이라고 하면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자의 쪽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한어는 가장 열등한 고리버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등의 지위, 천박하고 비열하여, 하열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시적 조말이라는 학자로서 과연 언어 전공자는 아니었었죠. 원래는 역사가로서, 동양사가로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또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학문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소절이 있습니다. 이 그 논문 속에서 그 한자는 가장 열등한 부호문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어와 한자, 중국어와 중국 문자죠. 이거에 대해서 이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비판적 관점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라토리의 언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라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언어가 고립, 칠착, 불절의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듯이 문자에도 부호문자, 철음문자, 음운문자의 세 종류로 크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호문자는 발달의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원시적인 문자라는 거죠. 이 부호문자가 이 중국어 한자는 부호문자이고 인류 역사상의 문자 역사상에서 가장 초기에 속하는 원시적인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점차 진화하여 마침내 음문자의 영역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한자는 이 세 종류의 문자 가운데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라고 하면 가장 발달되지 않은 보문자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그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 자기의 역사관과 마찬가지로다가 사회질환을 끌어들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승열패라는 단어를 사회진화학에서 사용해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죠. 이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우승열패, 즉 그 부호문자의 쇠퇴를 이야기합니다. 즉 한자, 중국의 한자 문화가 지금 이렇게 쇠퇴해졌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진화인은 문화를 가진 지 3, 4천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아주 오랜 년열부터 전해진 부호문자를 사용하고 또한 죄작하여 안일하게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우매한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매한 국민이라는 겁니다. 중국 민족은. 그래서 한문명은 중국 문명이죠. 중국 문명의 요소는 철두철미하게 원시적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승열패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는 국민은 마침내 쇠퇴하여 망해버릴 것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술 논문으로서 쓰여진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어떤 근거도 제시는 단지 세 가지 논거를 주장을 합니다. 언어를 세 종류로 분류하고 한자는 가장 원시적인 문자라고 폄하하고 이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 국민이겠죠. 중국 국민은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자에 대한 부정과 폄하는 우리 조선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로 원시적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시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라토리의 문명관, 문화관을 이 문장 속에서 저희는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 제목이나 본문에 나온 우승열패라는 용어를 보아도 우리는 아마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라토리는 근대 일본 사회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당시 대유행을 했었죠.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회 질환론을 자신의 언어 문자학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기반을 하죠. 이런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디어를 기반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잘못 사용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타문화에 대한 폄하와 멸시로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만한 동양학
사학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오만한 그 문장이라고 할까, 이런 문장을 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볼 것은 사회 진화론의 오류적 작용으로서 비교 원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라토리 구라게치의 비교 원학은 사회 진화론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그 사상사를 쓴 그 이광래 교수가 있습니다. 이광래 교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대 일본을 치명적 오만에 빠지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진화론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진화론적 도착증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학자 중에 한 분이 이광래 교수인데요. 진화론적 도착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라토리도 적자 생존과 생존 경쟁을 중심 논리로 하는 사회질환을 도착증에 걸린 사람처럼 간단히 그 자신의 비교 언어학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승열패의 열등함 속에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열등한 이미지로서의 중국을 이미지보다가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도착증적 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오만함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대로 자아인식에 있어서는 자아인식이라는 것은 자기인식이겠죠. 자국에 대한 인식, 즉 일본 사회죠. 일본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 기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다가 점진적이고 진보적으로다가 묘사를 합니다. 시라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역시 그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역시 문화의 정도가 낮으며 거기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진보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색입니다. 일본은 진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이미지화죠. 자기 의식화겠죠. 상대적으로다가 타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낙후되고 정체된 이미지로다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색은 진보라는 이 자기인식은 시라토리의 전체적인 학술세계, 역사 철학, 역사, 조선사 인식, 중국사 인식, 모든 자기의 학문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도상에 있는 일본, 그리고 노후, 낙후의 길을 걷는 중국이 서로 대응시키는 구조이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대의 논리, 혹은 이분법적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타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학문 방법론이 된 거겠죠. 이런 이원론적 방법의 오류는 이 교토학파의 나이토 코난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그 연구 내용이 많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방법론은 이분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다가 시라토리의 한국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라토리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은 이 당시에 하나의 붐처럼 한국에 대해서 똑같이 중국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멸시와 폄하의 눈으로다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토베 이나즈노라는 아주 유명한 무사도를 만들어낸
무사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대적 무사도를 창출해낸 인물이지요. 전 세계에 일본의 무사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니토베이라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일본 자기들이 극동의 동부아시아겠죠. 부양이라는 거대한 임무를 짊어진 관리자. 여기를 동북아시아, 뭐 조선반도, 만주, 중국 대륙 이쪽을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때문에 나는 어린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뭐 유치원과 같은 어린아이들, 어린 한국이 아직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왜? 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펴주시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교토학파의 동양사의 개창자 중에 한 명이죠. 나이토 코난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타자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국 일본의 지식인들이 망령처럼 떠받들던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토 코난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을 굉장히 많이 폄하합니다. 중국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의 문장을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 폄하입니다. 나이토 코난 같은 경우는 조선사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잠깐 조금씩 약간의 부분들이 이제 한국 인식이 있는데 이 나이토의 한국 인식도 중국 인식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어린아이에 자신들 일본을 어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다가 자기들 진보한 일본 자신들이 돌봐줘야 할 가련한 민족으로다가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라토리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동양사학자 그리고 지식인들과 같은 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토리는 우선 어떤 작업을 펼치는가? 언어학을 연구하는 데서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공통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계통 연구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이 유사하다는 점을 우선 부정을 합니다. 초기에 이제 1890년대 메이지 시대 그 시기에는 이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서양의 동양학자 연구를 수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만은 왜 시라토리가 이런 그 일본과 한국의 유사성을 부정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1905년이죠. 우선 자신감이 생겼던 겁니다. 일본이 전부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면서 오만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이 무역과 통상 이해에는 고대 일본이 한국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의 결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한자의 아류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여기 문장, 방금 전에 소개했던 문자의 우승열패라는 논문 속에서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은 한글이 이 중국 문자의 한자를 모방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한자와 같이 한글도 부호문자에 속하는 부호문자는 아니죠. 저희 한글은 사실은 시라토리 한자 인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부호문자는 우매한 국민이 사용하는 낙후된 문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자를 모방하고 있는 한글도 결국은 결점이 많은 열등의 문자라는 논리가 됩니다. 이 지금은 다 알죠. 중국어는 표현 문자죠. 뜻글자지. 중국어는요 한자가. 근데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표현 문자잖아요. 소리 글자잖아.
그 일본이 사실은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한자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표문자, 표의문자의 구별을 너무나 경시한 인식이었다. 그러면서 일본어 고유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폄하를 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조선어와 일본어의 동일계통 부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913년이 이르면은 이 동양사에 의해서 보는 일본국에 이르러서는 일본어가 일본 고유의 언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결정을 요약하면은 한자 모방의 문자의 결점이 많다는 어설픈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어학상에서 보는 일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일본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일본의 언어는 일본 주위에 있는 곳의 언어와는 완전히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이며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기타 대륙에서도 일본과 같은 언어는 없다. 독보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라토리는 이 언어학적 증거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학적 증거를 채택해서 아시아의 문화를 한번 이해하려는 시도를 펼칩니다. 그래서 시라토리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 비교 언어학이라는 것은 타 문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객관적 방법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여러 자기 논문 속에서 언어는 역사를 말해준다.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언어가 기초이자 디딤돌이다. 언어학의 기초를 두고서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시라토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서 왜 비교를 했는가?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자국민족의 역사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특수성은 바로 우승열파라는 자연의 법칙에 살아남은 일본의 진보를 표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되지 못한 중국과 그 주변하면은 우리 이제 만주 쪽하고 이제 조선반도 쪽이겠죠. 그래서 낙후된 타자로다가 표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제와 결론을 정해놓고 이 본론 부분에서 여러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서도 결론으로다가 도출을 해냅니다. 결론은 결국은 진보된 일본 자신들이 이 동아시아 넓게는 아시아의 주인공으로서 동아시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국주의적 진출의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1890년 시라토리는 이 아래 조선 고대 관명고라는 논문 속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일한 인종적 기원을 가졌을지라도 필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과 그 조선반도와의 관계를 굉장히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기들의 표문자와 한국어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일본어와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의 서로 다른 지파를 대표한다고 주장을 펼칩니다. 한국어는 퉁구스계라는 겁니다. 일본어는 몽골계에 속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언어적 검증과 문화의 구분을 통해서 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죠.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왼쪽은 정의로, 오른쪽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지금도 왼쪽에서 우리하고 이제 도로에서도 방향이 다르죠. 운전대도 다르죠.
근데 퉁구스계의 한국은 오른쪽, 몽골계에 속한 일본은 왼쪽을 좋아하기에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몽골계를 히라토리가 이게 내세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몽골계. 왜? 몽골은 무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중화 대륙에 있었던 중화민족을 폄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보다 몽골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언어, 문화의 시점에서 조선사를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 후쿠다 유키치가 있죠. 후쿠다 유키치는 문명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중화 질서라든가 중화 문명을 해체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제국 일본의 문명 중심적 위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라토리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라는 시점을 가집니다. 또 그리고 역사 문화라는 시점에서 그 전제에 깔린 것이 바로 비교 언어학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중국 문화의 해체와 재구성, 조선사 왜곡과 폄하를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라토리의 언어문화학적 역사관과 자타인식은 독일 철학자 니체의 반이성주의 내지는 반형이상학적 가정을 저는 연상시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토리의 역사 철학, 역사관의 근저에 흐르는 그의 기본적인 철학적 관점은 반이성주의, 반형이상학적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자기 저서 속에서 그 일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존재,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의 탁월한 결함과 그들의 철학한 진리에 대한 존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형이상학적 가정을 만드는 것은 정렬과 오류와 자기 기만이다.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인식 방법이 이런 것을 믿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이런 언설들은 마치 시라토리의 동아시아 시점과 인식에 대한 오류와 자기 기만을 지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의 오만과 타자 인식의 부정적 배탄성이 기본적으로다가 시라토리의 역사 인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크나큰 오류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와 그리고 발전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이러한 구도를 펼치다 보면서 자기의 역사관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크나큰 오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조선의 정체 낙후 쇠퇴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전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발전의 이미지로 표상화시킨 것이 자국 일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시라토리의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것은 서양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신흥의 거대한 타자로서 설정을 해놓습니다. 서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늙고 병든 낙후된 타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조선의 아시아 국가겠죠. 중국은 이제 중화문명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결국은 또 아시아 쪽에서는 진보 발전 국가는 일본뿐이 없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양과 일본을 1대1로다가 대응을 시킵니다. 이제는 가장 거대했던 중국 문명은 완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자국 일본이 나서야 된다는 논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인식 배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시라토리의 역사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선사관이고요.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만선사 연구일 것입니다. 시라토리의 만선사학은 시라토리가 직접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선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주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를 결합시킨 거죠. 그러면서 시도했던 것은 뭐냐? 중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하시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역사를 만들어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식민지배의 정당성, 그리고 만주 진출의 합리화를 위한 역사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토리의 기본적인 동양사, 만선사관도 포함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시아를 타자와 대성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합리화, 정당화한 하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만선 역사 지리 연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선사학이 어떻게 태동했는가? 그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라토리에서 1905년의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국 침략이겠죠. 그래서 중국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서 조선 반도와 만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1905년이라는 그 시점에서 조선반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반도는 이미 뭐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더 큰 꿈을 꿨던 거겠죠. 제국주의적 그 야욕 자체가 바로 중국 진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과 지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 바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라토리가 이제 제의를 합니다. 이 만철이라고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국책조사 활동을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이 이 만철의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였습니다. 고토 신페이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바로 만선 역사 지리조사실을 설치합니다. 이 설치하면서 이 만선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908년이라고 하면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벌써 만주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5년에 이 조사실은 폐지가 됩니다. 뭐 이렇게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익 창출이 안 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익 창출이 안 나는 폐지를 시키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만철이 바로 도쿄대로다가 옮깁니다. 도쿄대 문학부로 이관돼서 만선사를 관악 아카데미즘으로 계승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저에 만선사관을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만주사를 따로 떼어냅니다. 이제 기저에 흐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 연구 방법론의 하나는 남북이원론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라토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기본 틀은 바로 남북 이원론적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세웁니다. 바로 남쪽은 문화중심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쪽은 유목 수렴 민족이라는 거죠. 농경과 유목. 근데 지금도 이 논리가 깨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 일본 내에서도 요 논리만큼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농경과 유목이라는 대결, 이다 보면 다른 제3자적인 요소들, 그 중간에 모든 역사들은 사라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역사의 다양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문법적으로. 오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복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역사 방법론이 아직까지도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대립, 그리고 문무의 쟁패로 다 보고 있습니다. 왜? 문은 남쪽, 문은 북쪽, 이라는 논리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 역사의 대체적인 요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북방의 민족들이 남방의 민족을 정복한 뒤에도 끊임없이 북방의 민족들이 능력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나라라든가 그 전서부터 원나라라든가 이런 청나라 이런 이민족이 세운 국가들이 결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시라토리의 만주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다가 그 밑에 나오는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북대항의 동쪽 끝에 위치한 것이 남북이원론 속에서 이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만주와 조선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흑룡강 지류인 그 송화강, 지금의 이제 흑룡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이제 송화강이거든요. 이제 길림 쪽으로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오는 강. 그 강과 눈강 유역에는 퉁구스 쪽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퉁구스 쪽. 그리고 이 퉁구스 쪽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기록에 보이는 그 숙신, 말갈, 여진, 만주, 그리고 송화강 상류부터 동몽골 쪽이죠. 걸쳐 살고 있었던 것이 예맥이라고 합니다. 예맥. 이 퉁구스 쪽의 하나인 예맥이 만주에 세운 가장 오래된 세력이 고구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맥 쪽인데, 이제 고구려가 예맥 쪽인데, 퉁구스 쪽의 하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분리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사를 조선의 역사에서 빼버립니다. 굉장히 기묘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맥 쪽은 누구느냐? 저같이 지금 강원도 출신이니까 저는 예맥 쪽에 속하는 거죠. 예맥 쪽. 그래서 순수 퉁구스 쪽인 숙신과 퉁구스 몽골 쪽의 호년인 동호 사이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역, 그리고 한경도 사람들, 그리고 강원도에 살던 사람들이 예맥 쪽이죠. 예맥 쪽. 그래서 그 한나라 위진남북쇼 시대의 그 부여, 고구려, 옥저, 예맥이 바로 이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등의 언어를 근거로 예맥 쪽은 퉁구스 종을 골자로 해서 여기에 몽고종이 가미된 잡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게 이제 잡종인 거죠. 이제 고구려,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까 퉁구스 쪽과 몽골 쪽의 잡종이 저희 같은 이제 한경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그 압록강, 두만강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라토리의 만주사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만주사 최초의 국가입니다. 고구려는 조선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는 사실은 조선의 역사 범주에서 고구려를 다뤘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1905년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왜? 만선사를 만들어내면서 이 만선사를 추천하면서 고구려를 만주 지역의 역사, 즉 만주사의 역사로 재인식을 했다는 거죠. 조선사에 분리시키는 거죠. 즉 중국의 동국공정과 비슷합니다. 중국의 동국공정도 조선의 역사에서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지금 고구려사를. 그럼 어디의 역사느냐? 중화대륙의 북방 민족사.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라토리의 만주사 구상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고구려를 떼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만주의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최초의 국가가 고구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수많은 숙신, 말갈, 다 있었죠. 그 중에서 퉁구스 쪽이겠죠. 그때는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성립이 된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예맥 쪽까지 다 합쳐서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만주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국가는 발해라는 겁니다. 발해. 그리고 세 번째 국가는 여진입니다. 여진. 금왕조죠. 금나라죠. 금나라. 금나라가 결국 나중에 송나라,
그때 당시 중원대군이 송나라에 있었죠. 송이었었죠. 예? 송을 쫓아 남쪽으로다가 그 내려보낸 것이 바로 이 여진족이죠. 나중에 여진족의 후예가 누구냐면 만주족입니다. 지금 만족이죠. 만족. 그 네 번째 국가가 바로 만주족, 지금 만족이라고 하죠. 청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만주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가 다 망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쪽의 중국 문화와 접하면서 문약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쪽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의 기상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망국의 길, 세망의 길로 접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만주 지역의 역사를 계승한 국가가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 세운 괴뢰 정권이죠. 바로 만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선사의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시라토의 언설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구미인이 색안경을 끼고 보듯이 만주국이 단지 일본의 괴뢰 정권으로 생겼는지 어떤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는 만주의 근본적인 역사를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만주의 고대사를 순수하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전문 역사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묻는다. 이 언설이 무엇이냐? 서양에서는 왜 만주를 침략한 것에서 회의를, 의심을 많이 품고 있었죠. 그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라토리는 만주사, 나중에 넓게는 만선사죠. 만주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사 속에 있을 고구려사도 여기다 집어넣고 만주의 역사를, 정통성을, 지금 자기들이 세운 만주국의 정당성을 확보해내기 위해서 이런 고구려, 발해, 금나라, 청나라를 바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만선사관에 기반한 조선사 인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사에서 다 따로 떼어냈으니까요. 이제 만주사를 기자 동네서는 인정을 합니다. 기자 동네서. 중국에서 이주한 기자와 이완은 한반도의 서북부를 통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조선 이전의 단군조선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단군신화 부정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지배자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서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이제 고조선의 역사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 때문에 고조선, 시라토리의 인식 속에서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사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건너와 건국한 국가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라토리의 만주사, 조선사 인식 속에서는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축소시켜버립니다. 가야,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만을 조선사로 인정을 합니다. 반도의 역사, 즉 조선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선사 인식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들이 여러 이제 문장 속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가야, 백제, 신라, 통신라, 고려, 조선은 일본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나 일본 부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일본이 없었으면은 가야, 백제, 신라, 또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바로 가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인식, 다시 살펴보면요. 순수한 조선인은 한족, 한족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한족은 한반도 남부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3대에만 존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만 조선사 한족, 한민족이죠. 한민족이었다고 축소시켜버립니다. 저 같은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경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잡종이죠, 잡종. 그래서
이 한민족의 이 한족이라고 당시에는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한민족의 문화 수준은 중국은 물론이고 예맥 쪽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예맥 쪽 저희 같은 그 환경도 이쪽 사람들은 이 고구려 사람들에도 못하는 제일 하등의 문화 수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강조를 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요약을 했는데요. 바로 시라토리가 가지고 있었던 만주사와 조선사에 대한 핵심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라토리가 비교와나 언어문화학적인 시점에서 바라봤던 중국사, 중국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언어문화학적,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조선사, 조선문화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만주 중국 침략을 위한 이데올로기, 식민지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낸 것이 만주사와 조선사 합쳐서 만선사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다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